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킨슨 질환은 우리 살펴봤지만 얘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이 파킨슨병, 파킨슨 질환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얘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 이게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서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데 얘가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인 도파민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도파민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게 파괴돼서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약물요법으로 도파민 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이렇게 운동 기능을 하게 하는 거랑 좀 관련이 많고요. 다음에 얘가 우리 이렇게 웃을 때 나오는 그 물질이 바로 뭐냐면 도파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웃지 못하니까 무표정 같은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이렇게 운동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파킨슨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에 문제가 생긴 게 바로 파킨슨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하면 반드시 뭐냐면 파킨슨 질환 찾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파킨슨 질환은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근데 이건 아셔야 되죠, 여러분. 지금 도파민이 지금 부족해서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파킨슨 질환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바로 파킨슨 병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우리 앞에서도 뇌졸중의 증상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파킨슨 질환의 증상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은 도파민 부족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증상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증상은 뭐랑 관련된 걸까요, 여러분? 지금 도파민 부족과 관련된 증상이 바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이 제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냐면 이 도파민이 우리 몸의 운동을 좀 정교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도파민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웃음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지 못하니까 무표정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운동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작 느려지고요. 그리고 이게 근육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근육이 경직이 되는 거죠. 근육이 경직이 돼서 얘가 지금 운동을 이렇게 보조하지 못하게 되면서 얘가 동작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안정시 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파킨슨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막 떨어요. 안정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목적 있는 행동을 할 때는 안 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씨를 쓴다던가 뭐 이럴 때 목적 있는 행동을 하면 들떨거든요. 그런데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할 때는 이렇게 손끝을 막 떠는 이렇게 안정시 떨림 증상 나타나고요. 다음에 이렇게 구분 자세 나타나죠. 이렇게 구분 자세. 왜냐하면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이렇게 구분 자세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이렇게 구분 자세 얼어붙은 현상, 운동장애 나타나게 돼 자세 반사 소실로 이렇게 자주 넘어져요. 자주 넘어지고 지금 균형 감각이 소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초기부터 무슨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면 재활 치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 파킨슨 질환은 도파민 부족으로 나타나지만 원인 불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는 이 통증 같은 거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면 장애라던가
변비라던가 이런 감각적인 불편감 같은 것도 나타나고, 다음에 감정의 변화, 무감정, 사고에 느린 인지 기능의 감소 같은 증상도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표정이고 동작 느려지고 근육 경직되고 안정시 떨림 증상 나타나고요. 다음에 균형 감각 소실되고 이렇게 구분 자세 같은 거 나타나서 자주 넘어지는 이런 증상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다른 걸 좀 얘기해드리면, 얘가 뭐냐면 소서증도 있거든요. 소서증. 소서증이라고 하는 거냐면 글씨를 쓸 때 맨 처음에 박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글씨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 소서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증상도 나타나는 게 바로 파킨슨 질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약물요법 사용한다 그랬는데 뭐가 부족하다 그랬죠, 여러분? 도파민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물요법으로 도파민과 관련된 약물요법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근육이 아까 경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세 반사도 소실되고 이게 구분등되고 그래서 잘 넘어지고 이런 증상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기에 발병 초기에 뭐냐면 이게 재활치료, 이런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무표정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웃음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을 수 있게 해가지고 이 도파민이 조금 이렇게 더 많이 분비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죠. 우울증 같은 거 나타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중 예상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1번부터 풀게요, 여러분. 1번에 대한 건 뭐냐면 치매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런데 맞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치매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병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이 되면서 이렇게 서서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매우 느리고 서서히 이렇게 발병을 하는 거죠. 다음에 치매란 뇌신경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나타난 거냐면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난 거고, 이 인지장애 증상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기억력 저하라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었죠. 다음에 정신병적인 변화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정신 행동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나타나고 정신증 증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환시, 환청,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망상 같은 그 정신병적인 증상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성격의 변화 모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 치매는 여러분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치매는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대표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기억력 저하 나타나고요. 이 기억력 저하로 언어 능력의 저하 나타나는 거고, 다음에 시간, 장소, 이 사람에 대한 진압력 저하가 나타나는 거고, 다음에 뭐냐면 우리 시공간 같은 거 이런 거 파악하지 못하는 거고, 다음에 내 따라하는 이렇게 어떤 거를 갖다가 행동을 하는 실행 능력의 이런 저하가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런 장애가 나타나는 거지 어떤 거를 할 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행동을 하게 되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하는 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주게 하냐면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콩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불안이나 초조와 같은 그런 감정들이 조금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양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치매 환자가 뭐가 있냐면 우리 석양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밤이 되면 더 불안하고 초조한 게 더 심한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콩 골라내기라던가 수건개기라던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는 주의 집중력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콩 골라내기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집중력은 거의 말기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진다가 틀린 답이고요. 다음에 상황 판단을 부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엔 초기 치매일 때는 주변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나까지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 못하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볼게요, 여러분. 치매의 인지 기능 중에 시간 개념이 지금 떨어졌대요. 시간 개념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실수하는 증상이래요. 그럼 이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시간, 장소, 사람이에 대한 걸 갖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남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개념이 떨어져가지고 연도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요일도 모르고 아침 저녁인지도 모르고 이건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남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볼게요, 여러분. 치매 치료 방법이나 예방법으로 지금 바르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의 그 문제로 나타나는 거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치매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뭐죠, 여러분? 우리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무슨 치매가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혈관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다음에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는 건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비만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지혈증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지혈증이라던가 아니면 동맥경화증이라던가 아니면 뭐 당뇨병이라던가 이런 거랑 상관이 있고요. 다음에 뇌출혈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혈압 같은 이런 거랑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비만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럼 비만 관리를 해주는 것도 뭐냐면 지금 혈관성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럼 비만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소나 어류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야죠. 그죠?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맞죠? 그죠? 다음에 약물요법을 해서 질환을 늦추거나 증상 발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치료는 못해요. 치료는 못하는데 지금 이 잔존 능력을 유지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는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규칙적으로 수면 취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사교 활동하고 스트레스 해소해가지고 지금 이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치매 대상자의 관리 원칙으로 지금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치매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지 치매 대상자를 수발할 수 있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한테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치매의 각종 증상에 대한 대비책 세워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치매 환자의 의사소통 기법 몸에 익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치매 대상자를 환자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그런 인격체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로만 대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가족과 책임을 나누어 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는 나중에는 말기 치매로 가면 독립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랑 여러 사람이 이게 공동 책임하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나누어지는 거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치매 환자의 말기예요, 여러분. 말기.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초기 치매는 혼자 지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기 치매는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고요. 말기 치매는 아예 독립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나를 아예 잃어버린 거거든요. 나를 아예 잃어버려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변이에요. 주변 친한 가족. 여기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나랑 가까운 가족. 이게 바로 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초기 치매일 때는 지금 이거를 잃어버리고요. 아주 가까운 가족을 잃어버리는 건 중기 치매고요. 다음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건 바로 뭐냐면 말기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기는 나 자신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예 말기라서 독립적인 행동을 아예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시 따르지 못해요. 다음에 이때는 말기치매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증상 보일 수 있고요. 다음에 말기치매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거의 무너진 상태라서 대변 만지는 심한 문제 행동 나타나는데 보세요. 가까운 가족 있잖아요. 이 이름을 잃어버리는 건 가족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건 말기치매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중기치매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답이 아닌 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비교한 건데 지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건망증은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리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치매는 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1번이고요. 그죠? 다음에 건망증은 사소한 걸 잃어버리죠. 그죠? 근데 여기는 사건 전체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죠. 그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치매인 거죠. 그죠? 다음에 사소한 거를 잃어버리는 건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이거든요. 다음에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는 건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이고요. 다음에 건망증은 지금 사소한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해서 의존해서 독립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게 바로 이게 치매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풍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뇌졸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래서 뇌혈관을 막는 뇌경색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뇌졸중 경력이 있었던 경우는 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뇌경색 환자는 4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를 갖다가 투여를 하면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또 그런 소인이 있을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혈전 용해제나 이 항응고제를 끊으면 안 되고 퇴원에서도 그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은 또 걸릴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나이 들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높은 연령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음에 비만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고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래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 고혈압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럼 고혈압은 뭐가 되는 거죠? 너무 높으면 뭐까지 가는 거예요? 뇌출혈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비만하고 상관이 있고요. 그죠? 흡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는 거는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죠. 낮은 경우가 아니죠. 그죠? 비만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뇌졸중의 치료 및 예방으로 맞지 않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해야 되는 거고 뇌경색인 경우에는 퇴원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물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갑자기 약 끊으면 안 되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계속 먹어야 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해서 생명에 이급할 때는 수술 들어가야죠. 그죠? 다음에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을 하면 갑작스럽게 자세 변경을 하면 뇌압이 상승하고 뇌압이 상승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을 하면 안 되죠. 다음에 반신마비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 재활요법. 그래서 뇌졸중은 나중에 재활요법을 하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재활요법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마비라던가 다른 운동장애 증상이라던가 이런 증상을 좀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뇌졸중의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증상이 반신마비 증상, 대표적인 증상이 언어장애 증상, 다음에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이게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감각의 그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삼키지 못하고요. 다음에 손해가 손상을 받게 되면 운동과 평형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 실조증 나타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진압력 장애라고 하는 건 시간, 장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뇌졸중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치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뇌졸중이 나타나기 전에 이 정구 증상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구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막힌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혈액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혈액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공급이 안 되는 곳에 팔다리 마비도 나타날 수 있고요. 언어장애 증상 나타날 수 있고요. 운동실조증 증상 나타나서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요. 다음에 갑자기 벼락이 치듯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뇌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이런 증상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소변량이 늘고 자주 마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볼게요, 여러분.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질환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도파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파민하고 관련된 건 뭐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파킨슨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하고 관련 있는 건 파킨슨 질환이라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뇌혈관이 막힌 경우가 뇌경색이고 얘는 뇌졸중이죠. 그죠? 뇌졸중이죠. 다음에 뇌혈관이 터진 거는 뇌출혈이고. 그죠? 그리고 얘가 바로 뭐냐면 뇌졸중이죠. 다음에 파킨슨 질환이 뭐예요? 도파민하고 상관이죠. 그죠? 도파민 부족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맞죠. 그죠? 다음에 위험을 가진 사람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만성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만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생기는 거라서 이게 위험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전신마비, 반신마비 증상 나타나는 게 이 반신마비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은 반신마비랑 언어장애가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볼게요, 여러분. 파킨슨 병에 대한 이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도파민 부족이니까 도파민 제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해야 돼요. 다음에 열심히 완치되는 거 아니에요. 완치되는 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서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초기부터 이렇게 근육 스트레칭해서 이렇게 관절 운동 해가지고 지금 재활 치료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활동이 어려운 운동을 멈춘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활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많이 웃어서 도파민을 나오게 해줘야 돼서 무리가 된 데가 아니라 많이 웃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건 지금 환자의 상태의 변화를 잘 관찰을 해서 지금 의사나 아니면 그 시설장이나 책임자한테 적절하게 보고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처구니하게 대처하는지 그 대처 방법 같은 거 잘 배워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 수발을 하는데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건 이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이 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아닌 건 1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치매 노인에게 보호하고 수용하고 지지하는 태도 보이고요. 다음에 인내심 가지고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재활치료 조기부터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대상자는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번 파트는 어떤 파트에 대해서 할 거냐면요, 여러분.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노인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영양적인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화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양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노화가 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반적인 기능이 다 이렇게 감소하고 쇠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쪽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소화기관의 기능도 거의 감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소화와 관련된 이 영양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감각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시각, 청각, 후각, 아니면 미각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감각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각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짠맛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단맛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설탕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후각의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냄새를 잘 맡지 못하니까 이게 식욕 상실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청각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잘 듣지 못하잖아요. 잘 듣지 못하니까 이게 잘 듣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것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만약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골격계 손상인데 영양하고 문제는 하지만 이렇게 감각기관의 문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시각의 문제니까 이렇게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같은 거 지난 거 막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약물을 갖다가 이렇게 약물 복용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걸 잘 보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약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로 영양 문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먹었는데 조기 포만감 느끼고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복부 팽만감 느끼고 식욕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증상 나타나는 거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흡수 기능도 떨어지고요. 그죠? 다음에 활동이 감소가 되고요. 활동이 감소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 나타날 테고, 그리고 칼슘 섭취도 감소하고 흡수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 같은 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통증이 되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식욕 같은 거 떨어지겠죠. 식욕 같은 거 떨어지고 이거로 인해서 영양 부족 증상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영양적인 그런 부작용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의 수분량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수분량은 감소하는데 갈증을 느끼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몸에 지금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갈증을 느끼는 이 반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하니까 탈수 같은 증상 잘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치아의 탈락으로 이렇게 소화 기능 떨어지겠죠. 저작 잘 못하니까. 다음에 의치 착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에 인지 기능 저하로 이렇게 자꾸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하고 해서 음식의 과잉이라던가 아니면 계속 먹었다고 하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핍이라던가 이렇게 영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영양 관리를 해줘야만 하는 건데, 이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비만이 우리 아까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 일으켰잖아요. 비만으로 인해서 우리 뇌혈관 질환 나타나잖아요. 뇌경색이라던가 우리 뇌출혈이라던가 그런 거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적인 체중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적절한 칼로리 섭취하는 거고, 이렇게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새끼 식사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먹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단백질의 섭취는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이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냐면 60kg다 하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일 이렇게 이만큼 이게 하루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필요한데 이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갖다가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냐면 요거의 4분의 1이나 이거의 3분의 1로 동물성 단백질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60g이 필요하니까 4분의 1이면 뭘까요, 여러분? 4로 나눠보세요.
4, 1은 4, 그 다음에 4, 5, 20이니까 15g이나 아니면 이렇게 20g 정도는 뭐로 먹어야 되는 거냐면 동물성 단백질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 보시면 다음에 우리 칼슘이 부족해지잖아요. 골다공증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골절 나타나고 골절로 인해서 우리 고관절 골절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칼슘 부족 같은 증상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 우유랑 유제품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보시면 신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염식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의 섭취량을 줄여가지고 저염식이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야채, 과일 같은 거 많이 섭취해가지고 변비 예방하고요. 그리고 육류는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동물성 지방은 섭취를 제한해 줘야 돼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동물성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동물성 지방은 제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섭취를 해줘야 돼서 총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류에서 기름을 제거해가지고 동물성 지방은 섭취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우리 칼슘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칼슘 섭취하기 위해서 콩이나 유제품 먹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해조류, 버섯류, 채소류, 과일 등은 이렇게 자주 먹어야겠죠. 이게 식이섬유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비타민이고. 그리고 오래된 음식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오래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다음에 물 충분히 먹어가지고 지금 수분, 이게 노폐물 배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해서 아미노산을 보충하는 게 골고루 섭취해가지고 6가지 그런 음식군을 갖다가 골고루 섭취해서 영양 섭취를 잘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영양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아까 봤는데 미각의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미각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짠맛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죠? 다음에 단맛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죠? 다음에 뭐를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을 싱겁게 먹게 하기 위한 조리법이 중요하거든요. 소금 들러야 되잖아요. 그럼 소금을 들러야 되는 거니까 맛이 강한 향신료 제품을 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강한 식초라던가 겨자라던가 후추라던가 파, 마늘 같은 이렇게 향신료 있잖아요. 이런 향신료 같은 거를 해가지고 소금을 들르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간장, 고추장, 된장은 소금에 많은 염장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소에 3분의 2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음식을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소금을 더 많이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뜨거울 때 간 맞추지 않고요. 다음에 국물 낼 때 소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새우나 멸치나 표고버섯 같은 이런 자연식품을 이용하지 소금을 좀 줄여서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배추김치, 간장김치 이렇게 간장이라던가 이렇게 염장식품 같은 거에서 좀 덜 먹어서 소금의 섭취를 이렇게 줄이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살펴보겠냐면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해야 되고요. 맵기 6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요. 다음에 채소, 과일 충분히 섭취하고요. 짠 음식 덜 먹어야겠죠. 그죠? 짠 음식 먹으면 안 되고 탄 음식 피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바로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아까 금기가 아니라면 수분의 섭취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수분의 섭취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은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1일이에요, 여러분. 1일 이 정도 먹어줘야 되는데 왜 이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냐면 하루에 소변으로 1.5리터가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5리터가 나가고 우리 대변에도 이렇게 수분이 포함되어 있고 한 200cc 정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뭐냐면 우리 호흡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로 나가가지고 한 2리터의 소변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2리터의 그런 수분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1.5리터나 2리터의 수분은 하루에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물은 제가 아까
몇 리터 먹어야 된다면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은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보다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이 양을 한꺼번에 먹는 건 좋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좋지 않아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시간에 한 잔 정도? 한 잔 정도의 물인데 이 한 잔의 물이 한 200cc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8회 정도 먹으면 얘가 826에서 160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1.6리터 정도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꿀꺽꿀꺽 먹는 게 아니라 이 한 잔의 물을 갖다가 천천히 이렇게 한두 모금씩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한 잔 정도를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좀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양보다, 마시는 양보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게 200cc 정도 8잔 정도라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먹으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신의 체중에서 거기에 한 30 곱하기 하면 돼요. 그러면 60kg다. 자기가 60kg다. 그러면 30 곱하면 여기가 1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8리터 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중 곱하기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에 한 잔 정도 먹고 얘가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물로 마시는 거예요. 물로 마시는 거라서 주스 같은 거는 수분 보충이 가능해요. 주스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녹차 안 되고요. 커피 안 되고요. 맥주 안 돼요. 얘는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유발하냐면 탈수를 유발해서 녹차나 커피 같은 이런 카페인 음료나 아니면 맥주 같은 경우 오히려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뇨작용을 해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로 보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질병에 따라서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분을 충분히 마셔줘야 되는 질병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수분을 지금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것부터 볼게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거는 염증일 때 뭐를 배출해야 되는 거냐면 노폐물을 배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증이라고 하는 건 뒤에 염자로 끝난 게 다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폐렴, 얘는 뭐예요, 여러분? 폐에 염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관지, 염. 다음에 이런 거 다 뭐예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 그러니까 이 염증성 비뇨기 질환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고혈압이나 협시증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의 비만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거든요. 비만하고 상관이 있어가지고 혈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혈액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선한 혈액으로 이렇게 끈적하지 않는 혈액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분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제한해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신부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신장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부전은 대표적으로 부종이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굉장히 부종이 심한 상태인데 물을 먹으면 부종이 더 심해지니까 신부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은 신부전은 심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지금 혈액을 박출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혈액을 박출해내지 못하는 수분을 계속 만들면 혈액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지금 여기 자심실에서 이렇게 뿜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 계속 혈액이 쌓이는 거예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그러면 지금 심장에 부담이 더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은 지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간경화는 간이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그럼 간경화는 복수가 나타나요. 복부에 이렇게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이 물을 빼야
빼줘야 되는데 수분을 더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부전이나 이런 간경화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염증성 질환은 주로 수분 섭취를 해서 노폐물을 배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기능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영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